강의를 뭐 어떤 제목을 할까 그러다가 뭐 제가 평소에 가장 좀 드리고 싶었던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여러 군데서 특강하면서도 또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또 문화인류학자로서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하고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제가 뭐 사진 자료를 많이 쓰는데요. 이 사람 보입니까 지금? 네. 네네. 멋있게 생겼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가만히 한참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전부 참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죠? 이분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시골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이게 이제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프가니스탄 중에서도 파슈툰족이라고, 세계에서 파슈툰족 하면은 이 민족 집단 중에서도 가장 남성 중심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에 대해서 차별도 심하고 학대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풍토에서 생겨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탈리반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탈리반 치하에서 제가 현지에서 들은 얘기로는 어느 정도 차별이 심했냐면, 이 사람들 축구를 좋아하는데 카불의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고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꾸란, 이 사람들이 신봉하는 꾸란을 어긴 그런 이슬람 여성들을 공개 처형을 하고, 그리고 또 후반전 축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 그 당시에 막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데 제가 이 불행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파슈툰족 아프가니스탄의 이 남성들을 통해서 제가 현지에서 느낀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갈 때의 편견,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뭐 탈리반 해가지고 그런 그 부정적인 편견이 현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싹 불식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왜 사람들이 멋있을까? 제가 인류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화가 모든 세계 어느 지역에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한 지역에서, 그죠? 한 지역에서 오랜 역사와 이 환경에 적응해내면서 아주 아름다운 지혜들을 만들어서 전승하고 이어내려서 살아왔던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잠깐 가가지고 이 사람들 뭐 잘못됐네, 이 사람들 게을르네, 이 사람들 무식하네, 이 사람들은 전혀 서구식 교육을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파슈토너를 잘하는 통역을 썼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걸 가르칩니까? 그러면은 그 과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15가지, 16가지의 과목들을 설명해 주는데 천체에 대해서도 교육을 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파슈투너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해가지고 쭉 과목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건 서구식 지식체계,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보통 물리다, 무슨 뭐 과학이다, 그죠? 뭐 공업이다, 무슨 뭐 가정이다, 우리 뭐 한국어다, 영어다, 이런 식의 이런 그 전형적인 교과 과목하고 전혀 다른 자기네들만의 고유한 이 지식체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 사진 보이세요? 네. 이 사진을 보여주면 최근에 이 사진을 다른 데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합성한 거라고 사진이 너무 합성한 거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되게 이제 케냐, 뭐 탄자니아 이 지역에서 뭐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족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세계에 알려진 멋있는 부족이 바로 이 사람들, 마사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마사이족입니다. 이 마사이족. 근데 마사이족이 왜 유명하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도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전형적인 유목민이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왠지 좀 멋있죠. 멋있죠. 아프리카 사람들 치고서 굉장히 키도 크고 늘씬하고 몸이 잘 빠졌어요. 아마 NBA 출신들, 미국의 농구 선수들 중에서 상당히 마사이족 출신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이유는 전부 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빨간 망토를 항상 걸치고 다녀요. 근데 이건 뭐 농촌에서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의 그 대도시, 또 인근의 그 큰 도시에서도 보면 도시 한복판에서도 빨간 망토를 그 더운 날씨에도 빨간 망토를 쓰고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다 저 마사이족이 온다라고 알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전통 중에서 대표적인 이 빨간 옷을 두르고 다니는 모습, 또 여기 나와 있지만 지팽이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어느 사람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마사이족, 내가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소위 그 에스닉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정말 완고하게 유지해내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민족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안내원들하고 저는 이제 인류학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은 항상 마을에 가죠. 되게 정치학하는 사람들, 무슨 뭐 다른 학문하는 사람들은 해외 지역 연구를 한다고 그래도 호텔에서 4성급, 5성급 호텔에서 대충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연구하고 왔다고 돌아오는데 인류학자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죠.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마을에 아니나 다를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집 짓고 사는 것이 뭐 조그만 이런 그 진흙으로 만든 그런 움집 같은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갔더니 이거 푸른 이렇게 막 초장에 집이 한 15가옥, 14가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옥들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집이 작으냐? 이 마을에는 왜 14가옥밖에 집이 없는가?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14명에? 14명만 살 리가 없죠. 한 집에 한 사람밖에 안 살아요. 집집마다 가족들인데 14명의 아내가 사는 겁니다. 한 남자와 14명의 아내가 사는 마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프리카 마을이 그렇게 구성된 친족 단위의 이런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이제 이슬람들 중동의 이제 아랍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은 대개 꼬란에 4명까지 아내를 두도록,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두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서 보면 뭐 98%는 전부 다 그냥 한 사람의 아내와 같이 살죠. 그 중에 이제 돈이 있고 여유 있고 좀 상류계층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3명, 4명 두고서 그렇게 일부다치대를 하죠.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그런 이슬람 전통하고는 다르게 양이 100마리보다 200마리가 좋은 것처럼, 소가 20마리보다 100마리가 좋은 것처럼, 아내가 2명보다는 3명이 좋고 3명보다는 5명이 좋고 5명보다는 10명이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 아내를 14명을 두고 사는 마을이에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명의 아내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만 가지고도 아마 몇 시간 할 정도로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민족, 한국 문화,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세계 문화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의 삶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다문화 좋은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마치 한국 사회는 최근에 다문화가 합의된 것 같이, 우리 사회가 금방 다문화 사회가 다 된 것 같이, 정부에서 나서서 하니까, 한국은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나서서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몇 달 전에도 지방에 이제 이 다문화 관련해서 무슨 학술 행사가 있어갖고 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행사에 이제 지방에서 이런 다문화 관련 다문화 가족들을 많이 만나시는 현장 활동가분도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서 실제적으로 중국 동포 출신의 아내들, 그죠? 베트남 출신의 아내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서 청중들 사이에서 질문이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용감한 중국 여성 동포 분이, 내가 여기 결혼해서 왔지만
와서 보니까 우리 중국 여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들은 많이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하다. 문제는 뭐냐? 한국 농촌의 남성들 좀 제발 교육 좀 시켜달라. 어?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학자들 대학 교수들 오셔가지고 이상한 뭐 다문화 뭐 정책이 어떤다 뭐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농촌 지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남성들을 좀 제대로 좀 깨어나게 교육 좀 시켜달라. 한국어 교육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남편들이 자기 아내는 교육 안 시키겠다 그러고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망갈 확률이 더 크니까 밖에 많은 그 좋은 정보들을 들으면 아내를 자기가 컨트롤 못하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살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남편들이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해온 그런 결혼 이주자들을 우리가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적을 하는 걸 보고서 뒤통수를 한 대 콕 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겁니다. 누가 문제예요? 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다수자가 문제예요. 농촌 뭐 총각들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특히 남성들 그죠? 전통적인 가치관에 아직도 짓눌려 있는 마치 뭐 남자가 또 장남이 뭐 전부 다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그 아직도 가부장적인 의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한국의 이런 문화가 아직 우리가 세계화의 추세에 너무나 못 따라가는 측면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죠?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학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상상력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뭐냐? 인류학적인 상상력이다. 문화적인 상상력이다. 예? 그래서 뭐 기소르망이나 뭐 프랑스의 유명한 그 석학들이 오면 한국에 막 그 언론에 인터뷰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기자들이 하잖아요. 하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느껴볼 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인류학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계 석학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문화인류학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문화적인 수용성, 그죠? 문화적인 감수성, 타문화에 대한 이해 이것이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유네스코가 늘 주창하듯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신념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그죠?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서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이 기계와 같이 그죠? 동물농장에 나오는 막 그런 스토리와 같이 전부 다 똑같이 통제할 수 있는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조작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그러면 이미 인간 세계는 끝난 거죠. 그죠? 인류사에 더 미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 다문화 담론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 서로 다른 것들, 서로 이질적인 것들, 속된 말로 잡종스러운 것들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못한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 그게 뭐냐? 이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바마다 미국의 이런 그 위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최근에 다시 한번 느끼입니다만은 미국의 정말 저력은 뭐냐? 미국의 저력은 뭐예요? 오래전부터 인종의 용광로라고 얘기했던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이죠. 그죠? 온갖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이런 그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시민 정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규범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양성을 통합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가 선진국으로 가는 세계적인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첩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저변, 혼성화, 창조, 그래서 우리가 문화 외에 한국 문화, 여러분들 전부 다 한국 문화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요즘에 한국어, 한국 문화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목적이 뭡니까? 한국어, 한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죠?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우리가 한국 문화,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세계 속에서 정말 한류 열풍도 불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늘어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한국어, 한국 문화 자체가 시장이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해야 되겠는데 우리를 제대로 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먼저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죠?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죠. 베트남 아내를 맞으면서 베트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베트남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는 뭘? 타문화를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의가 있죠. 영국말을 아는 사람은 영국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영국말을 아는 사람이 영국에 관해서 무엇을 알겠느냐? 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인도 출신의 노벨 문학상을 탄 양반이 한 얘기야. 그걸 똑같이 바꾸면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한국에 관해서 무엇을 알겠느냐. 그죠?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안에 갇혀서 한국 문화, 한국어 문법 이 안에 갇혀 있으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 또는 타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히 소개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 한국에 왔을 때 민속촌에도 데리고 가고 뭐 여러 군데 데리고 가면서 한국에 관해서 많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막히고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왜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재미가 없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왜 그래요? 비교 문화적인 중거가 없어서 그래요. 인도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는 즐겁게 한국 문화에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도 문화를 알아야 인도 얘기하면서 한국 문화는 너희들하고 요게 좀 다르고 요게 더 흥미가 있고 이런 것이 특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영미 사람들에게는 이 서구 문화하고 한국이 어떠한 다른 전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동남아 모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상호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적인 상상력 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 얘기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문화가 우리 자신을 보는 뭐예요? 거울이다라는 거죠. 문화는 남들을 이해하는 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를 뭘로 이해해? 문화를 통해서 이해하죠. 그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이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언어 공부죠. 그죠?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어 해야죠.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베트남어를 해야죠. 일본어 알려면 일본어로 해야죠. 그죠? 마찬가지 뭐 미국이나 영국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영어를 하는 것처럼 언어를 알기 시작하는 거고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역사도 알고 그죠? 문화도 알고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사람들을 만나는 매개물이고 창이고 그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문화는 거꾸로 우리를 들춰다보는 뭐예요? 거울이다라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우리 모습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우리가 아름다운지 그렇지 못한지 추한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를 반추할 수 있는 거울 그게 뭐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창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유명한 195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클로드 클러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제목부터 아주 멋있죠. 인간을 위한 거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위한 거울이 한마디로 뭐예요? 무엇이 인간을 위한 거울이에요? 이 책 제목에서 벌써 이 책 제목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인간을 위한 거울. 그게 문화야.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왜 문화를 서로 비교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성은 어디에서나 똑같은가? 인간성에 관한 기준이 어느 나라나 똑같은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같이 바쁘고 열정적이고 뭐 항상 쫓기는 듯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간성 아니죠. 그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왜 이렇게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인간성에 관한 기준, 무엇이 남성다운 것이고 무엇이 여성다운 것인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그죠? 어떤 것이 사람다운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기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종과 문화에는 우열이 있는가? 이것도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많이 해서 그나마 인종과 문화에는 우열이 있는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쉽게 우열이 없지요 그래요.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문화상대주의 얘기에 의하면 인종과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인종과 문화에 우열이 없는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왜 어떤 문화는 끊임없이 사라지고, 그죠? 어떤 문화 또는 어떤 문명은 굉장히 번성하고, 어떤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죠? 특히 지식의 정도나 과학기술이나 물질 문명의 수준에서 굉장히 문화 간의 척도가 다른데, 그죠? 수준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인종과 문화에 우열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성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가? 이 사람이 성각자야. 이미 앞날을 내다본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미 이런 징조가 곳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죠. 공무원들 외무고시 지금 막 뽑으면은 여성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자를 더 뽑을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고민입니다. 각 대학별로 우수한 학생들 전부 여학생들이야. 공공기관 취직시험 보면 성적대로 뽑으면 20명을 뽑으면 20명 다 여자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남성들 성비를 좀 제대로 맞출까가 요즘에 아주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워먼 파워가 굉장히 지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성에 관한, 그래서 우리 인류학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모가장제 사회다. 가부장제 사회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이제 대학교 그 신입생들 보면 비상전락망 쓰라고 그러면은 100명이면 한 99명은 전부 다 엄마 핸드폰 번호 써요. 아빠가 연락망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다 압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더 재미나는 것은 집안의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데 경제권 다 여자가 갖고 있죠. 요즘에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나 낳을까 둘 낳을까 셋 낳을까 누가 결정해요? 여자가 결정하죠. 빚을 얻어서라도 강남으로 갈까 강북에 살까 해외 유학을 보낼까 말까 이거 누가 결정해요? 여자가 거의 중요한 모든 가사 결정권을 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불쌍합니다만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돼버렸지 그냥.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게 보편적인 이 문명의 추이인가? 이런 질문을 이미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경쟁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하고 건전한 것인가? 지금 우리 신자유주의 논쟁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한국 사회도 깊이 우리 신자유주의에 빠져들면서 그죠? 갈수록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심각한 경지죠 지금.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는가만 가르치는 것이 지금 교육처럼 돼버렸죠. 어떻게 남과 어울려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내 아이가 승리하도록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교육 방식이죠. 이게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전 세계가 전부 그런가? 저는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에서 오래 있었는데 피지나 남태평양 사모아나 통가나 이런 작은 섬들, 최근에 이제 바누아투라는 섬이 언론에 막 보도가 되면서 바누아투 막 특집이 다큐멘터리가 TV에도 많이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이렇게 막 떠올라가지고 너무 행복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현실을 좀 덮어버리는 그런 함정은 있지만 실제로 남태평양 사람들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2시간만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다.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면 2시간 일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마을에 보면 다 놀아. 근데 사는 데는 아무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야. 그러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원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다라고 이렇게 그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물고기가 먹고 싶으면 창을 들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콱 찍어서 잡아요.
얼마나 그 어로 기술이 발달했는지. 또 단백질이 먹고 싶으면 새총 들고 사냥하러 나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돼지 잡아 먹고 매일매일 그 축제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풍부하고 뭐 과일은 그냥 누워있으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열대 과일들. 그 사람들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얌, 카사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따로 이런 거는 그냥 나무 가지 뚝 꺾어가지고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6개월이면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의 전통보다도 뭐가 많아요? 놀이와 축제가 훨씬 더 발달해 있는 문화. 그러니까 만나면 늘 노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회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사회가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노동을 해서 내가 생존을 해야 되는 사회와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회와 어떤 것이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그죠? 삶의 질이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평균 수명을 비교해봐도 그 나라 사람들이 못 사느냐? 일찍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78세 막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문명 이외에 비서구 사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경쟁이 건전한지 불가피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문화적인 질문으로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도덕이란 무엇인가? 아까 뭐 그 인간성에 대한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도덕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 사람 여자가 태어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일부일처로 사는 것이 보편적인 윤리인가?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윤리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윤리인가? 그죠? 그거는 아직도 검증 안 된 거지. 지금 지구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결혼 관습 풍습은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뭐 동거가족, 그 혼전 이런 그 동거는 아주 뭐 전부 다 일상화되어 있고, 혼전 임신이나 뭐 출산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에 의해서 하나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문화적인 질문,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던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문화를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로 문화에 대한 세계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필요한 엑기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체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럼 타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체험과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는 도서 책들을 통해서 또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 체험들을 간접 체험을 이미 하고 있고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방학 때마다 굉장히 오지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이런 체험들도 많이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험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도 문화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의 지도거든요. 생각의 지도. 그 우리는 유식한 용어로 커그니티브 맵이라고 해서 인지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지.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죠? 처음에 외국에 가서 살려고 짐 싸들고 가서 나갔을 때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제 컬처 샥이라고 해서 이제 문화 충격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가는데 아무튼 이 문화 체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이 여러분들 단기 체험하는 방식하고 장기 체험하는 방식이 갔다 오시게 되면 하는 용어 그 이야기가 다 전부 달라요. 그죠? 똑같이 인도 여행을 해도 인도에 예를 들어서 한 2주, 3주 갔다 온 사람들은 인도가 어때요? 환상적이지. 막 기가 막히지. 너무 재밌지.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 있나.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험악한 뭐 파푸아 뉴기니를 갔다 와도 그렇고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와도 그렇고 그죠? 험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뭐 어디 파키스탄을 갔다 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기 여행자는
원래 이 컬처 샥의 이 문화 충격의 진행 과정상 단기 여행은 뭐예요? 전부 허니문 단계라고 해서 굉장히 문화를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흥분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별로 고통스럽게 못 느끼고 심각하게 충격받지 않고 외로움 못 느끼고 아쉬움 못 느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통 우리가 여행 가면 어때요? 대개 한 달 이내에 돌아오죠. 그래서 여행은 즐거운 겁니다.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뭐 그 정도 뭐 며칠 인도 가서 어려운 거 그 감내 못 하겠어요? 그죠? 재밌게 생각을 하지. 그러나 문제는 이게 이제 문화가 현지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6개월을 살아봐라. 그죠? 네팔 오지에 가서 10개월을 살아봐라.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내다 보면 점점 문화 충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문화 충격은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현지 문화를 진정으로 현지인들처럼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지 문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문화 충격을 한 사이클을 겪은 사람이 현지 사람들의 마음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뜨거운 나라지만 목욕도 안 하고 일주일도 살아보고 샤워도 못 해보고 살아보고 인도나 무슨 네팔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휴지가 어디 있어요? 휴지 없어요. 휴지 없어요. 휴지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요만한 물종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 뜨거나 물을 받아가지고 요만한 물종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깨끗하게, 근데 손비대지. 손비대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도나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아무도 치질에 걸리지 않고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보면 호텔 앞에서도 보면 얼마나 그 가관입니까? 사람들이 아침마다 막 5성급 호텔인데도 한 조금만 나가 보면 사람들이 길가에 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전부 끙하고 있죠. 관광객이 그게 다른 게 관광 자원이 아니에요. 그게 관광 자원이에요. 뭐 타지말 뭐 이것도 멋있지만 사람들이 호텔 앞에서 끙하고 있어. 너무 신기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기도 눈 마주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의 저력은 뭐야? 끙가라 하면서 관광객들을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눈매에 압도당하고 말지, 그죠? 저 사람들이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창피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야. 늘 하던 방식대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패티로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타문화에 대한 체험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단기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모든 게 좋지요. 음식 어때? 너무 맛있어. 인도네시아 갔다 온 사람도, 베트남 갔다 온 사람도, 이집트 갔다 온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음식도 좋아, 물도 좋아, 물가 싸니까 뭐 천국 같고, 뭐 사람들이 잘해주고, 뭐 모든 게 좋죠. 근데 4개월, 5개월, 6개월 갔다 온 사람들은 그 현지 생활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예를 들어서 5년, 6년 현지에서 더 오래 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이나 거기나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게 똑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화 간의 이 체험의 정도와 깊이가 얼마만큼 현지 문화와 그 접촉을 했느냐,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론도 다르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 체험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종 체험, 민족 체험, 뭐 그 사람들의 기질, 에토스 체험, 또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 지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죠. 제대로 기록해내지 못하죠. 왜? 사전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외 문화 체험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하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 체험의 방식인데 그런 교육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전도사 노릇을 합니다. 전도사, 내가 무슨 뭐 기독교 교회 전도사가 아니라 이 언론 투어 전도사다. 나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언론 투어. 이게 뭡니까? 원래 언론 티어 하면은 해외 자원봉사자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원봉사 활동이야. 거기에다가 투어를 합했어요. 그래서 언론 투어. 이건 뭡니까? 해외에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여행 가지 마시고,
막 몇백만 원 들어가는 그 패키지 여행 그냥 가가지고 호텔 구경하다가 돌아오지 마시고, 한번 나가시더라도 작지만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여행도 해라. 그러면 완전히 여행의 그 맛이 달라질 것이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그 접촉면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본론 투어라는 겁니다. 자원봉사 여행. 제가 언젠가 남태평양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옆에 너무나 괜찮은 중년의 60은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그 옆에 보니까 딸인 것 같아. 딸하고 같이 앉았어. 근데 소곤소곤소곤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래서 얘기를 끼어들까 말까 그러다 이제 너무나 재밌게 얘기해서 못 끼어들다가 내릴 때쯤 해가지고 뭔가 이건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두 분이서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바누아투라는 섬에 둘이서 방학이 돼가지고 한 3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대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이 사람도 호주 사람인데 자기네가 쓰고 있는 학용품 뭐 어떤 것도 그냥 한 가방에 조금 들고 가면 전부 다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 가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가리키고 자원봉사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서 저녁 때는 바닷가에서 즐기고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첫 번째는 돈 안 들고 사람들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들 맺게 되고 보람 있고 리조트 호텔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때묻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그 해변가에서 즐길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방학 때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식의 그 어떤 새로운 여행 패턴, 이게 이제 일종의 시민의식이 우리하고 다른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한국 사람도 좀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 선진국 좋은 나라만 갈 필요 없고 여러분들한테 선진국 국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계에 참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많거든요. 정말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그죠? 너무나 어려운 나라들 많잖아요. 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제가 이번에 겨울 방학 때도 네팔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또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한국 분이야. 뭐 지방의 정교조에서 단체로 네팔에 그 안나푸르나에 등반을 갔대요. 등반을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안나푸르나 올라가기 전에 네팔의 작은 산골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등반도 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그 새로운 본론 투어의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만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타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깊이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체험적으로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론 투어가 도대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여행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모든 여행의 마지막은 나를 찾는 여행입니다. 그죠? 세상에 가도 얼마나 볼 게 많아요. 얼마나 가보고 싶은 데 많아.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에 찾을 수 없는 거, 그게 나야. 그래서 마지막 여행의 대가들이 하는 거, 그게 영혼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네팔의 히말라야 막 그 산자락에 막 저 뭡니까 티벳에 막 인도에 이런 데 가면은 영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수도자들이 굉장히 많죠. 서양에 막 이 백인들이 머리 막 다 깎고 거기서 108번뇌 그 뭡니까 오체투지 막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전부 영혼 여행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다 돌아다녀봐도 역시 찾지 못하는 건 나를 향한 여행이다.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의 최고 좋은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활동, 본론 투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여행은 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정말 현실 구석구석을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인권, 분쟁, 평화, 무슨 뭐 환경 이런 문제가 우리가 보통 글로벌 이슈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거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촌에 가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현실이에요. 어떤 나라에 가든지 간에 얼마나 사람들끼리 분쟁과 차별이 심한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지, 아직도 얼마나 정말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가깝게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빈곤 문제, 평화 문제, 차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패키지 여행 가지 마시고 이런 자원봉사 여행을 한번 떠나시라라고 제가 강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한국 문화를 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의 구석구석의 지구촌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좋은 여행의 방식이 바로 본론 투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지역이 만나는 이 여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는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지역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역 지식. 이 지역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가 대개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화된 지식들은 뭐예요? 이게 보편화된 지식이죠. 서구적 지식이죠. 그죠? 과학적 지식이죠. 실제로 과학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공식화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커리큘럼에서 나오는 지식들은 과학적인 서구적인 지식 체계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아름다운 지역 지식이 있다는 거죠. 로컬 knowledg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 지식. 그래서 이 세계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라는 건 뭐예요? 세계 구석구석의 지역 지식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뭐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share and respect 얘기를 많이 합니다. share and respect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그 얘기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respect and share가 맞습니다. 다른 문화를 먼저 존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눔과 존중이 아니라 먼저 존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이런 본론 투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세계는 지역을 넘지 못한다. 물이 산을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세계화가 아무리 진행이 돼도 세계화가 아무리 파고가 높아도 세계의 모든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전통, 그죠? 지역의 자부심, 지역 언어 이런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계화에 대항하는 이런 지역 전통들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김치 문제다, 어딥니까? 소위 그 지중해권에서 늘 먹는 그 뭐죠? 올리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전부 다 지역 전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따라서 세계가 똑같은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이런 지역 전통들이 오히려 되살아나고 부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CIS 국가들 과거 그 구소련에서부터 독립한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자기 문화 찾기, 자기 언어 찾기, 자기 전통 찾기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나 모든 다른 국가도 예외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계의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위 문화 상대주의에 관한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화 상대주의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한테도 문화 상대주의 아세요? 그러면 예, 압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문화 상대주의가 뭐예요? 그러면 그 색깔 우리 그 안경 쓰고 보지 말고 현지인들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게 그게 문화 상대주의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이념이에요. 그러나 현실 문제에 조금 깊이 부닥쳐 보면 문화 상대주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사례들을 보는데 특히 우리가 도덕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혼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키스탄의 내륙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 가면 명예살인이 행해지고 있죠. 영어로 언어 킬링이라고 얘기하는 명예살인입니다. 언젠가 한번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이라크의 한 여성이 미군들한테 집단적으로 일종의 그 윤간을 당했어요. 이 여자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성폭행의 상처 때문에 평생 정신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다큐멘터리에서 마지막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기는 강간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원히 자기는 자기 부모님들, 자기 고향,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운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자기는 돌아가면
누군가 가족들이 자기를 죽일 거야. 이미 더럽힌 여자기 때문에. 그게 언어 킬링입니다. 명예살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관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문화상대주의라는 게 도대체 이 가능한 건가? 그죠? 타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건가?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여성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여성분들이 계십니다만 여성 할례는 뭐예요? 남성들 할례 받듯이 여성들의 은밀한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것. 왜? 여자들 성년식 할 때. 성년식 할 때 여성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자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결혼을 못 합니다. 전부 어린 아이지.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 그게 일종의 여성 할례예요. 그래서 영어로 FG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UN 또 여성 단체, 여성 인권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 할례 폐지를 위한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서양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지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관습인데 너네들이 뭐라고 하라 마라 그러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고 폭력이고,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잘못된 폐기해야 되는 문화적인 관습인 것이 아프리카의 1억 명 이상이 지금도 여성 할례를 지금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의 여러 가지 일부 닫혀진 문제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티벳의 한번 사례를 보시면 여기 티벳의 이 성과 혼인에 관한 보고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티벳에 가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쓴 보고서입니다. 갔더니 한 마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혼 유형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대개는 한 마을, 한 민족, 한 부족이 사는 곳에는 하나의 결혼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티벳의 고산지대에 갔더니 세 자매가 한 남편을 공유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세 자매 공부제야. 세 자매가 남편을 공유하는. 이 사람들은 왜 세 자매가 남편을 공유하는가? 그게 유명한 인류학자들의 연구 주제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례도 있어. 삼형제가 아내를 공유하기도 해. 삼형제가 또는 사형제가 아내를 어떻게 왜 공유하는가? 여러분들 티벳 하면은 대표적인 관습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게 뭡니까? 조장, 그죠? 티벳 사람들은 왜 조장을 하는가? 조장이 뭐예요? 산에다가, 그죠? 산에다가 그냥 갖다 놓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시체를 독수리나 새들이 먹기 좋게 토막을 내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펼쳐놓죠. 그럼 바위가 밤새 와가지고 시체를 다 뜯어먹고 물고 올라가죠.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잘 가셨다라고 믿는. 그럼 이 사람들의 이 조장 또는 이 천장 풍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정말 야만적인 것인가?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풍습이 생겼는가?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삼형제 공처제, 세자매 공부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관습은 왜 생겼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문화상대주의 문제가 현실 문제하고 부딪힐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재밌게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1974년에 나온 책입니다만,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가장 인문사회과학에 지금 한 30-40년 동안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동안의 지식체계나 문학과 모든 소위 그 표현의 표상의 세계가 사실은 비서구 사회를 독특하게 좀 편견으로 만들어냈다. 동양,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으로 표현되는 이 비서구 사회가 그냥 동양 그 자체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잘못된 편견 덩어리로 동양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파헤친 책이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베트남이다,
예를 들어서 인도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무슨 뭐 가나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남태평양의 무슨 뉴기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죠? 우리에게는 사전 인식, 또는 그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서양 사람들이 비서구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만큼이나 우리 자신도 똑같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얼굴색이 까만 사람을 좋아해요? 얼굴색이 하얀 사람을 좋아해요? 내 얼굴이 희기를 원해요? 내 얼굴이 검어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한테 물어보라면 안 하죠. 왜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이 하얀 거를 더 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그죠? 인텔이라고 느끼고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 그죠? 왜 색깔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구 사회를 여성화하고 자연화하고, 신비스러운 거, 미신단지, 전통, 비합리, 집단주의, 전체주의, 세속주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럽고 수동적이고 더럽고 이렇게 느끼는 이 자체를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서양은 모든 거 다 좋다고 느끼는 거. 우리 IMF 터지면 그냥 과거에도 서양 제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마치 모든 그 선진국들은 뭐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경제를 투명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이. 그러나 뭐예요? 미국의 월가도 지금 망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서구 사회의 서양적인 것들을 뭐 문명적인 것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근대적이고 민주적이고 하나님을 뭐 신성이 발전돼 있고 선진적이고 정상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시민사회가 발전돼 있고 아름답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사회로 보는 거,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덩어리로 보는 거,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세계관, 그것이 우리의 오리엔탈리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다른 문화를 볼 때 이 두 가지의 이분법적인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문화도 제대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여행기들, 잘못된 선입관들을 갖고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경우가 많아요. 대개 여행기들이 짤막하게 단기간에 갔다 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 되게 구한 말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에로틱한 모습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여성들은 전부 다 가슴을 다 내놓고 다녔어요. 그죠? 서민들 전부 다 물동이 이고 이렇게 다니면 다 가슴이 나왔지. 근데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에로틱한 대상으로 가슴이 보였던 거죠. 이게 서구가 보는 구한말의 한국의 이미지들이죠. 제가 남태평양의 피지 섬을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성과 이구아나와, 그죠? 하이비스코스 꽃, 그죠? 여성, 자연, 동물, 이런 이미지로 비서구 사회를 그려내고 싶어 하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이다. 관광객들이 전부 가면,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소위 이리안자야라는 그 섬, 그 뉴기니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소위 그 남성들의 남근을 가리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그 패션 감각이 높죠. 머리 모습하고 색깔하고 한번 보세요. 재미나는 것은 원시사회로 가면 갈수록 남성들이 훨씬 더 멋쟁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별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온갖 장식을 해요. 모든 야생 그 극락조들 막 아름다운 뭡니까 깃털 뭐 전부 다 꽂고 온 몸을 다 컬러풀하게 색칠하고 몸에 보여줄 거 다 꺼내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이런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동경을 하죠. 되게 청년 문화, 뭐 독일의 이런 청년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그죠? 중국은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56개 소수민족, 그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고 수백 개의 소수민족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저 신장 뭐 저 그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구르 신장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요즘에 홍대 앞에 가면 이 해나 무슨 이런 거 하는 샵이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런 그 패션이나 소비 문화는 굉장히 급속하게 모든 세계 문화들이 지금 파고들고 있죠. 이게 인도나 이 파키스탄이나 이 서남아시아 여성들이 그 식물에 이 그 해나 칠을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태산에 올라갔는데 태산에 갔더니 모든 사찰마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강색으로 리본을 달아놓고 전부 자물통으로 전부 그 남녀간 또는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름 새겨가지고 자물통 걸어놓고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고 그러는데 아마 산에 내려가면 또 다 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빨강색 이 기원의 풍경들을 또 재미나게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한국어 한국문화 공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위 인터컬처럴 컴피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문화적인 능력, 다문화적인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타문화 이해,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 여행, 자원활동 여행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전부 다 다문화적인 감수성, 다문화적인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우리 것만 고집하고 어디 가든지 한국 민족 뭐 이거 너무 앞세우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이런 이민족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방식을 깨우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주어진 중요한 도전이고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문화적인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문화적인 관용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한 집안에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뭐 시어머니, 뭐 며느리, 뭐 그 남편, 뭐 아들 전부 다 뭐 절에 가고 뭐 그 새벽기도 가고 뭐 천주교 뭐 성당에 나가고 뭐 소주 먹고 무슨 뭐 무신론 자고 아무래도 누구도 상관 안 하죠. 그런 이런 다문화 가정, 다종교 가정이 세계에 아주 없는 것입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선천적으로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 정신을 타고났다. 물정이 많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적응력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있는 겁니다. 세계 750만의 한민족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적응 못하는 나라 없고, 가면 전부 한국에서 살 정도면 너무 고도 경쟁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어디 나가도 전부 1등이에요. 어디 나가도 똑똑하게 잘해요. 다 리더가 되고. 그래서 해외 이 디아스포라의 이 저력이 한국의 우리의 굉장히 큰 자랑이고 저력이고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이런 소지를 태어났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그죠? 무엇을 할 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만 잘하지 마시고, 그죠? 영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네팔어를 하든 어떤 언어든지 간에 제2외국어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만의 현장 실무 능력. 자기만의 현장 실무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해외 나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아이들 뭐 간호를 해주든 아이들 가르쳐주든 유아 교육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국제사회의 인맥과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쌓여요.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필요한 세상이야. 그죠? 국제적인 안목이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밀하게 기록하자. 기록,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록하는 자만이 경험이 산 지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떠나라. 일단 떠나라. 정말 해외여행 돈 많이 안 들어요. 떠나세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활동 여행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떠나라. 나는 뭐 애들 교육도 있고 뭐 나는 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핑계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일단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생을 풍요롭게 하시려면 평생의 자원봉사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니다 보면 정말 애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흠뻑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흠뻑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사랑을 만들고 그 지역에 평생 자원활동을 하면 그 지역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무한한 이런 여행을 통해서 타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나를 찾고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여러분들 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강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